제 아내는 단순히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제 아이들, 제 재산, 그리고 심지어 제 이름까지도 원했습니다. 한때 친구라고 불렀던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시작한 게임에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규칙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그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던 그런 깊은 배신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진실함이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박태준입니다. 저는 46세이고 이것은 제 인생 최악의 배신을 진실과 정의, 그리고 제 아이들을 위한 싸움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박태준은 지하실 서재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있었다. 주변의 정적을 채우는 것은 서버의 거대한 웅웅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모니터 중 하나에서는 고화질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가 한서연의 암호화되었다고 믿었던 노트북에서 추출한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그녀는 부유함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호텔 스위트룸에 벨벳 안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한서진이 샴페인을 따라주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리 없는 영상은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뒤로 젖히는 방식, 그녀의 손이 서진의 팔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서진이 몸을 기울여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여자처럼 그녀를 미소 짓게 만드는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까지. 그녀의 손목에는 태준이 사준 적 없는 다이아몬드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녀가 잔을 들어 올리자 호텔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팔찌가 반짝였다. 서진의 입술이 움직였고 음성 없이도 태준은 그 단어들을 읽을 수 있었다. 새로운 인생. 그는 한동안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픽셀로 전락했다. 서연은 언제나 야심 있는 여자였지만 이것은 야망 이상이었다. 이것은 치밀한 계산이었다. 태주는 다른 화면으로 전환하여 전날 밤 해독한 폴더를 열었다. 각 파일은 그들이 함께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삶에 관해 밝히는 목과 같았다. 서연과 서진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가 모니터에 스크롤되었다. 그들의 단어는 차갑고 의도적이었다. 서진이 썼다. 그가 회사 자산을 이용해 불법 사찰을 했다는 걸 증명하면 재산분할 합의서는 무용지물이 될 거야. 장모님의 인맥이 당신이 단독 양육권을 갖도록 보장해 줄 거고. 서연의 답장은 태준이 각오했던 그 어떤 것보다 끔찍했다. 어차피 민준이와 민서는 아빠를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는 몇 년 전부터 가족보다 이를 선택했어요.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도록 확실히 할 거예요. 태준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과거 국정원 시절 배신을 겪어본 적이 있었다. 기밀 데이터를 파는 동료들, 진실을 숨기는 정보원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인생을 다시 쓰고 있었다. 그를 아이들의 눈의 악당으로 만들고 그가 가족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세월을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각 단어는 그녀가 서진과 함께 있는 영상보다 더 깊이 배어들어왔다. 그녀는 그를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수백억 원짜리 부동산 계약을 성사시킬 때와 같은 정밀함으로 그의 파멸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지하실 서재를 훑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집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위층, 평창동의 고급 주택은 디자이너 가구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이 고른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그녀가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야 한다고 고집했던 양탄자들이 깔려 있었다. 그 어느 것도 그를 반영하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자라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구고 화려함보다 기능을 중시했던 남자를. 복도에 걸린 가족 사진조차 그녀가 배열한 것이었다. 완벽해 보이지만 이제는 텅 비게 느껴지는 세심하게 연출된 순간들이었다. 그는 그들의 결혼 생활 중 얼마만큼이 진심이었는지 궁금했다. 얼마만큼이 세상을 향한, 서진을 향한, 그리고 그녀의 막강한 가족을 향한 연기였을까. 태주는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분노가 아니라 결의에 찬 표정이었다. 분노는 생각 없이 반응하는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그는 절대 반응하지 않고 오직 정밀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평생의 경력을 쌓아왔다. 만약 서연과 서진이 이것을 전략 게임으로 만들고 싶었다면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는 모니터를 껐고 방은 더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여 책상에 잠긴 서랍에서 두꺼운 폴더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은행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그가 외도를 확신하기 훨씬 전부터 몇 달간 수집해온 조사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고 언제나처럼 그의 직감은 옳았다. 서연은 재정적인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다. 그녀는 세부 사항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그가 내미는 서류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신뢰, 그녀가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바로 그 부분이 이제 그녀의 가장 값비싼 실수가 될 참이었다. 태주는 폴더를 책상 위에 놓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맨 위에 클립으로 고정된 광택 사진에서 그의 모습이 비쳤다. 몇 달 전 자선 행사에서 서연과 서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들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뒤로는 그의 몰락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잠시 이 모든 것의 무게를 느끼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었다. 그가 알던 여자의 상실, 한때 친구라 불렀던 남자의 배신,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위협. 그러고는 그만큼이나 빠르게 그 감정들을 묻어버렸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었고 준비는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이었다. 그는 폴더를 닫았다. 그의 표정은 그를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보안 컨설턴트 중 한 명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조용한 결단력으로 굳어졌다. 서연과 서진은 그들의 수를 썼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불신과 속삭이는 비난의 미로가 되기 전인 2013년. 박태주는 여전히 민간인 생활에 적응하려 애쓰는 남자였다. 국가정보원에서 12년간의 정보분석관 생활을 마치고 그는 첩보 활동 대신 조용하지만 그만큼이나 치열한 기업 보안 컨설팅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그때 그는 한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들어서는 방마다 환하게 밝히는 듯한 눈부신 부동산 개발업자였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고 거의 무모할 정도였다. 태주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는 타입이 아니었지만 서연의 자신감, 야망, 그리고 그녀가 풍기는 기품에 이끌렸다. 1년 안에 그들은 결혼했다. 친구들은 충동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시절 동료들은 상류사회에서 너무 빨리 떠오르는 사람들은 종종 사랑 외에 다른 무언가에 의해 움직인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태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제복 뒤에 있는 진짜 남자를 봐주는 사람을 찾았다고 믿었다. 3년 후 쌍둥이가 태어났다. 민준이와 민서. 태준이 왜 그토록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기 위해 싸웠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밝은 눈의 아이들이었다. 한동안은 완벽해 보였다. 서연은 사교계의 사다리를 오르고 태주는 유명 기업들과의 계약을 따냈다. 그리고 둘은 함께 꿈꾸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연이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태준의 헌신에 따르는 대가였다. 기업 보안 컨설팅은 단순히 위험평가와 세련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야의 긴급 호출, 해외 출장 중인 임원들의 긴급 구출, 그리고 자신들이 취약하다고 믿기엔 너무 오만한 회사들을 위한 잠재적 위협 추적에 소요되는 긴 시간들을 의미했다. 태주는 불평 없이 모든 것을 해냈다. 그의 밤은 종종 서연이 자선 파티나 비즈니스 네트워킹 만찬에 참석하는 동안 집 서재에서 감시 데이터를 검토하며 끝났다. 그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었고 그는 그들의 것을 지키고 있었다. 출장에서 돌아와 민준이와 민서를 침대에 눕힐 때마다 그는 더 자주 곁에 있어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일이 제공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만족했다. 그녀는 프라이빗 클럽에서의 저녁 식사, 독점적인 행사에 대한 초대, 그리고 그녀의 동료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조용한 인정을 사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큰 소리로 싸우거나 명백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이 설명하지 않는 미묘한 심야 통화, 태준이 방에 들어설 때마다 조용해지는 대화, 그리고 그녀가 혼자 떠나는 출장 횟수의 증가였다. 처음에는 태준도 무시했다. 그는 패턴을 관찰하도록 훈련받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민준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그의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과 여전히 같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2019년이 되자 상황은 변했다. 서연의 매력은 계산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태준이 모르는 사람들, 그녀가 제안하는 프로젝트보다 그녀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투자자나 개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태준에게 점점 차가워졌고 종종 그가 일하는 긴 시간을 비난했다. 마치 그 시간들이 그녀가 공들여 만든 라이프 스타일을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잊은 것처럼.
태주는 언제나 군인처럼 조용한 꾸준함으로 그들의 결혼을 위해 싸우려 했다. 더 많은 가족 저녁 식사, 지쳤을 때조차 민준이의 유소년 야구팀 코칭과 민서에게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는 더 많은 시간. 하지만 모든 노력은 폭풍 속으로 조약돌을 던지는 것과 같았다. 2020년 말이 되자 그의 친구들조차 눈치챘다. 어느 날 밤 군대 동기와 술 한잔을 하며 태주는 마침내 인정했다. 나는 3km밖에 위협도 추적할 수 있는데 정작 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파악을 못하겠어. 그가 그때 몰랐던 것은 서연의 야망이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진정한 전환점은 어느 조용한 일요일 아침에 시작되었다. 태주는 집 서재에 홀로 앉아 공공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수년간의 국정원 정보 분석관 경험은 그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패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결혼 생활에서 보인 서연의 갑작스러운 공격성, 그녀 가족의 커져가는 간섭, 그리고 그녀가 요즘 풍기는 오만한 자신감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더 깊은 판이 있었고 태주는 마침내 그것을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과거에 그에게 빚을 졌던 한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봉인된 가사 법원 문서에 묻혀 있었다. 태준이 스캔된 파일을 스크롤하면서 그의 턱이 굳어졌다. 사건은 13년 전의 것이었다. 서연의 어머니인 최민정 부장판사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공식 기록에는 최 판사가 젊은 정치 후원자의 아들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봉인된 파일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운전자는 최 판사의 친족하였다. 그의 난폭 운전은 다문화 가정의 일가족 4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하지만 최 판사의 영향력은 법률 용어와 봉인된 증언들 아래 진실을 묻어버렸다. 태주는 화면을 응시하며 뒤로 기댔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과실이 아니었다. 이것은 경력을 끝장낼 부패였다. 서연은 언제나 법조계에서 어머니의 힘을 우상화했다. 하지만 이제 그 힘은 장전된 총이었고 태준이 원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조준할 수 있는 총이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2주 동안 그는 조용히 사건을 구성하며 재무기록, 정치 후원금 내역, 그리고 사진들을 짜맞췄다. 서연의 아버지인 한 회장도 결백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사건이 봉인된 지 불과 며칠 후 관할 검사장의 재선 캠페인에 흘러들어간 전략적 기부금과 그를 연결하는 서류상의 흔적이 있었다. 한시 일가는 진실성과 가족 가치라는 이미지 위에 그들의 모든 것을 쌓아 올렸지만 이제 태주는 그 아래의 썩은 부분을 증명할 증거를 쥐고 있었다. 증거를 수집하면서 그는 감정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모든 문서는 교차 검증되었고 모든 사진에는 타임스탬프가 찍혔으며 모든 금융 이체는 독립적인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태주는 허점이 있으면 레버리지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알았고 이것은 완벽해야만 했다. 그가 작업을 마쳤을 때 폴더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두꺼워져 있었다. 올바른 기자나 연방수사관에게 한 통에 전하면 한시 일가의 명성은 영원히 파괴될 것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무모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그의 목표는 혼돈이 아니라 통제였다. 그래서 그는 서연과 그녀의 변호사가 첫 수를 두기를 기다렸다. 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일주일 후 태주는 오만함으로 유명한 고액 연봉의 가사 전문 변호사 김영철과 마주 앉았다. 김 변호사는 그와 같은 부류의 남자들만이 완벽하게 구사하는 듯한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광택 나는 회의 테이블 위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밀었다. 여기에 서명하시죠. 김 변호사가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다. 서연 씨가 쌍둥이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갖게 될 겁니다. 또한 집, 차량, 그리고 당신의 컨설팅 사업 수익 대부분도 가져갈 거고요. 깨끗하게 끝내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장담하건대 박태준 씨, 당신은 질 겁니다. 태준은 움찔하지 않았다. 그는 논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류를 집어들어 잠시 훑어보고는 마치 스팸 메일인 양 내려놓았다. 그의 침착함에 김 변호사는 동요했고 결코 오지 않는 분노를 기다리며 의자에서 살짝 몸을 움직였다. 태주는 가죽 서류 가방에 손을 뻗어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절제되었으며 모든 단어가 신중했다. 이걸 당신의 의뢰인에게 전해주시죠. 김 변호사는 처음으로 망설이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뭡니까? 그냥 전해주십시오. 태준이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답했다. 서연 씨에게 정말로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오고 싶은지 결정하기 전에 이걸 읽어보라고 전하세요. 봉투 안에는 한시 일가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요약본이 들어있었다. 봉인된 법원 기록 4본,
한 회장의 지불 내역을 추적하는 재무제표, 그리고 사건이 기각되기 몇 주 전 최 판사가 관할 검사장과 비밀리에 만나는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함의는 분명했다. 이 이혼을 너무 밀어붙이면 한 씨 일가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태주는 천천히 일어서서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겼다. 그의 침착함이 김 변호사가 떨쳐낼 수 없는 무게처럼 방을 가득 채웠다. 변호사는 마치 폭발할지도 모르는 것처럼 봉투를 쳐다보았다. 태준이 걸어나가면서 그의 마음은 안정되고 집중되어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힘의 균형이 바뀌었다. 서연은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취하는 모든 움직임은 그가 방금 풀어놓은 조용한 폭풍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첫 번째 전화는 자정이 막 지난 시간에 걸려왔다. 태주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에 웅웅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집은 조용했다. 그의 전화기 화면에 한서현이라는 이름이 번쩍였다. 그는 벨이 멈출 때까지 그냥 두었다. 1분 후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그녀의 오빠이자 자칭 가족의 해결사인 한서진이었다. 태주는 그 전화도 무시하고 그날 일찍 김영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와 같은 침착함으로 의자의 등을 기댔다. 세 번째 전화는 5분도 채 안 되어 걸려왔다. 최민정입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뭘 원하죠? 그녀가 쏘아붙였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불안의 기색이 역력했다. 최민정은 위협에 익숙했지만 이제 그 위협의 가장자리가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고르고 단호한 톤으로 말했다. 정의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최민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가 마치 모든 단어의 무게를 재는 듯 내쉬었다. 어설픈 비난으로 날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비난이 아닙니다. 태준이 답했다. 기록입니다. 봉인된 법원 기록, 금융 이체 내역, 사진들. 당신은 수년간 그 다문화 가정을 거짓 아래 묻어두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저 밖에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이제 저도 압니다. 최민정의 목소리가 거의 애원하듯 부드러워졌다. 뭘 원해요? 박 대표? 3가지를 원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첫째, 서연 씨가 즉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민준이와 민서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저에게 넘기는 서류에 서명할 것. 둘째, 한서진 이사가 블랙스톤 시큐리티의 지분을 그가 갈취하려 했던 부풀려진 가격이 아니라 원래 가치로 저에게 되팔 것. 그리고 셋째,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용히 법복을 벗을 것. 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문화 가족은 마침내 정의를 되찾게 될 겁니다. 이 도시의 모든 기자들이 이 사건을 터뜨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될 거라고 장담하죠. 최민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을 때 목소리는 팽팽했다. 허풍이겠지. 태준의 대답은 차분하고 최종적이었다. 이미 제가 허풍을 떨고 있지 않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고 그녀를 침묵 속에 남겨두었다. 아침이 되자 한씨 일가의 갑옷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태준은 언론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익명의 제보가 그 다문화 가정 사건에 대한 모호하지만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과 함께 3명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이메일함에 도착하도록 조치했다. 그는 또한 신중하게 일부 정보가 가려진 재무기록 버전을 검찰청 내부의 연락책에게 보냈다. 전체 스캔들을 확증하기에는 부족했지만 한씨 일가가 감당할 수 없는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했다. 가장 먼저 공황에 빠진 것은 한서진이었다. 늦은 오후, 그는 분노에 찬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태준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고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1시간 후 그는 다시 전화해서 이번에는 만나자고 애원했다. 태준은 받지 않았다. 서연의 결심이 다음으로 무너졌다. 그녀는 예고 없이 태준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녀의 명품 재킷은 구겨져 있었고 평소의 침착함은 사라져 있었다. 당신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 그녀는 화난 척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을 드러냈다. 이게 민준이와 민서에게 무슨 짓인지 신경이 났어? 태준은 대답하기 전에 한동안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는 당신 가족의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더 신경 써. 그래서 이러는 거야. 저녁 무렵 이야기는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뉴스 매체들은 존경받는 판사가 연루된 오래 묻혀있던 사법비리를 암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씨 일가의 부패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그리고 경력에서 처음으로 최민정은 예정된 재판에 불참했다. 그녀는 태준이 허풍을 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다. 김영철 변호사 사무실의 긴장감은 숨막힐 정도였다.
태주는 테이블의 먼 끝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서연은 펜을 쥔 손을 떨며 뻣뻣하게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는 그녀가 쟁취하려 했던 모든 것 통제 양육권 부를 상징했고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서명을 하려 하고 있었다. 평소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김 변호사는 창백하고 정신이 팔려 보였고 마치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고 싶다는 듯 테이블 위만 응시했다. 진행할 건가요? 말 건가요? 태준이 칼날처럼 침묵을 가르며 차분하게 물었다. 서연은 그를 쏘아보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투지는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태준의 최애 후통첩 이후 침묵에 빠졌다. 서진은 나타나기조차 거부했고 검찰은 한씨 일가의 자금에 대한 조용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이점은 사라졌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양육권 합의서, 그리고 사업 양도서,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합의서의 맨 아래에 휘갈겨 이름을 썼다. 각각의 서명은 그녀가 쌓으려 했던 제국에서 벽돌 하나씩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끝마치자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당신이 이겼어. 그녀가 씁쓸하게 말했다. 태주는 서류를 바로 가져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아니 서연 씨, 이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실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 끝나기 전에 당신이 직접 말해야겠어. 왜 이 모든 짓을 했는지. 그녀는 입술을 꽉 다문 채 그를 쳐다보았다. 김 변호사는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감지하고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태주는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서연은 펜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쏘아붙였다. 진실을 원해? 좋아. 당신은 처음부터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뱉어냈다. 난 당신이 쓸모 있었기 때문에 결혼했어. 돈, 인맥,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냥 더 큰 존재인 척하는 보안업체 직원에 불과했어. 나는 몇 년 전에 이미 당신을 뛰어넘었다고. 태주는 움찔하지 않고 들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도 나는 방금 당신이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가져갔군. 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호흡은 얕고 거의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마침내 서명된 서류들을 모아 가죽 폴더에 넣었다. 하지만 일어서기 전에 그는 다른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이게 뭐야? 그녀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태준이 말했다. 그녀는 봉투를 열고 얼어붙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한서진이 자신보다 반은 어린 여자와 손을 잡고 개인 전용기에 오르는 모습. 또 다른 사진은 서진이 그와 서연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된 K맨 제도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사진은 그가 샴페인을 손에 들고 요트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며 이미 그의 탈출을 축하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서연의 손이 사진들을 넘기며 떨렸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녀가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깨달음의 무게에 갈라져 있었다. 진짜예요. 태준이 평탄하게 말했다. 서진은 이틀 전에 계좌를 전부 비웠어. 지금쯤이면 아마 모나코에 있겠지. 그가 당신에게 약속했던 게 무엇이든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졌어. 서연의 평정심이 마침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고 어깨가 떨리며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잠시 동안 방은 그녀의 조용한 무너짐을 제외하고는 고요했다. 김 변호사는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지만 태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서 폴더를 팔에 끼고 문 쪽으로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권력을 원했죠, 한서연 씨. 이제 당신에겐 싸워 지킬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군요. 그는 그녀를 그곳에 남겨두었다. 테이블 위에 서명된 합의서와 그녀 자신의 선택의 무게가 그가 할 수 있었던 어떤 말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공적인 심판은 태준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빨리 찾아왔다. 서연이 최종 합의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 만에 최민정 부장판사는 법대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언론에 배포된 성명서는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 유출된 법원 기록은 이제 커져가는 검찰 수사의 일부가 되었고 그 다문화 가정사건에 대한 속삭임은 지역 뉴스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한때 굳건히 통제되던 진실성과 봉사의 서사는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한 회장의 건설 제국은 다음 희생자가 되었다. 태준의 증거로 무장한 검찰은 자금 세탁과 불법 정치 자금 혐의로 그의 주요 계좌 몇 개를 조용히 동결시켰다.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주가는 하룻밤 사이에 폭락했다. 이제 민사 전문 변호사팀의 지원을 받게 된 그 다문화 가정은 한씨 일가의 거의 모든 주요 자산을 묶어두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영향력과 부가 진실의 무게 아래 붕괴하고 있었다. 그리고 태주는 언론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일단 풀려난 진실은 스스로 파괴를 자행했다. 서연의 몰락은 더 조용했지만 그만큼이나 최종적이었다. 이혼 치하와 양육권 합의는 그녀를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었고 서진이 공유 계좌를 훔쳐감으로써 그녀에게는 아무런 안전망도 남지 않았다. 몇 달 안에 그녀는 겨우 버티기 위해 고급 차들과 그녀가 여전히 통제하던 몇 안 되는 개인 투자 자산들을 팔아야만 했다. 한때 그녀의 삶을 정의했던 상류층의 초대장들은 사라졌다. 한때 그녀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작은 교외 지역의 부동산 중개회사에서 중간급 직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선 파티도 자랑할 만한 고급 펜트하우스도 없었다. 그저 오픈하우스와 수수료 기반의 월급만이 있을 뿐이었다. 가끔 태주는 지인들을 통해 그녀의 소식을 듣곤 했다. 그녀는 공손하고 심지어 겸손해졌다고들 했다. 비록 그녀의 자존심은 여전히 그녀의 몸가짐에서 드러났지만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더 이상 휘두를 실질적인 힘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가장자리에서 존재했다. 한때 모든 것을 희생해서 통제하려 했던 삶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러나 한서진은 조용한 망각 속으로 사라지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태주는 국정원 시절의 인맥을 통해 그렇게 되도록 확실히 조치했다. 태주는 수사관들에게 서진의 역외 계좌와 그가 조작한 사기성 사업 거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몇 주 안에 서진의 자산은 동결되었고 그의 이름은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나라를 옮겨다니며 도망쳤지만 움직일 때마다 그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졌다. 그와 함께 해외로 도피했던 여자는 그의 돈에 접근할 수 없게 되자마자 그를 떠났다. 언론이 그의 몰락을 포착했을 때쯤 서진은 가명으로 임시거처에 살고 있는 도망자로 묘사되었다. 사업과 사교계 양쪽에서의 그의 명성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태주는 그 어떤 것도 축하하지 않았다. 밤늦게 집서재에 앉아 그는 때때로 자신의 분노가 모든 단계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순전히 복수심으로 그들을 짓밟는 것이 얼마나 유혹적이었는지. 하지만 이것은 결코 악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항상 균형에 관한 것이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한 자들이 마침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 한씨 일가는 거짓 위에 그들의 권력을 쌓았다. 그리고 이제 그 거짓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태준에게 정의는 요란하지 않았다. 그것은 조용하고 체계적이며 최종적이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평화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3개월 후 박태준에게 세상은 다르게 느껴졌다. 따뜻한 토요일 오후 그는 현관에 서서 나무 난간에 기댄 채 민준이와 민서가 뒷마당을 가로지르며 서로를 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밝고 짐이 없으며 몇 달 동안 그토록 자유롭게 듣지 못했던 소리였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적 다툼, 위협 또는 그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벌였던 조용한 전쟁의 전모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아빠가 그들을 위해 싸웠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준이는 달리다 지쳐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고 민서는 깍 소리를 지르며 그네 쪽으로 달려갔다. 태주는 조용한 자부심이 가슴에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혼자 미소 지었다. 이것이 그가 모든 잠 못 이루는 밤을 견뎌낸 이유였다. 그가 분노 대신 전략을 선택한 이유였다. 그는 복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단순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위해 싸웠다. 삶은 다른 방식들로도 변했다. 한씨 일가가 그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회사, 블랙스톤 시큐리티는 다시 번창하고 있었다. 한씨 일가의 스캔들 소식은 재계에 퍼졌고 한때 그와 계약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이제 계약을 위해 줄을 섰다. 이미 확고했던 그의 명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태주는 신뢰하는 전 동료들로 새로운 팀을 꾸려 사업을 확장했고 수락하는 일보다 거절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일에 자신을 묻지 않았다. 보안 영상을 응시하던 늦은 밤은 가족 저녁 식사, 학교 과제, 그리고 민준이에게 야구공 던지는 법을 가르치는 저녁으로 대체되었다. 태주는 또한 분노를 놓아주는 법을 배웠다. 그는 한씨 일가를 더 추궁할 수도 있었다. 그들의 영향력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파괴되도록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성취했다.
최민정은 불명예를 안았고 한 회장의 제국은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서진은 도망자 신세였다. 그리고 서연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선택의 폐허 위에서 재건하려는 또 다른 사람일 뿐이었다. 그의 서재안, 선반 위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남아 있었다. 몇 년 전, 그들이 아직 가족이었을 때 찍은 서연의 사진이었다. 태주는 그것을 남은 사랑이나 향수 때문이 아니라 상기시키기 위해 간직했다. 신뢰는 그가 배웠듯이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중하게 얻어야 하고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해가 하늘 아래로 더 낮게 기울자 태주는 현관에서 내려와 마당에서 아이들과 합류했다. 민준이가 그에게 야구공을 던졌고 그가 쉽게 잡자 민서가 환호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태주는 발밑의 땅이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인내와 희생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호하려는 조용한 결단력을 통해 얻은 그의 것이었다. 어떤 배신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하지만 때로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남겨주기도 한다.